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40대 아줌마지만 저는 얼마 전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한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뒤바뀌게 되었어요.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게 되었달까요? 만약 과거에 제가 당했던 안 좋은 일들을 똑같이 겪으시는 저와 같은 아줌마가 있다면 그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써서 보내게 되었어요. 긴 이야기지만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원래 고향은 지방이었지만 대학을 입학하며 약 15년간 서울살이를 했었죠. 서울살이를 할 때 저는 매일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지냈어요. 학창시절에 저는 항상 저희 가족이 굉장히 번잡한 번화가에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울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매일 출퇴근 때마다 지하철 인파에 치이고 끼이며 살다 보니 제 모든 인생이 회색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0을 훌쩍 넘은 나이에 오랜 서울살이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같은 복지사 일이지만 고향에 내려와서 일하다 보니 전에 없던 열정이 활활 불타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제 고향의 일이다 보니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 더 이상 무시무시한 인파에 치여 살지 않게 되어 삶의 질도 올라가니 마음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서울에선 연애를 길게 못하던 제가 고향에서 남편을 만나 2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면서 마음은 더 여유로워졌어요. 그렇게 만족스럽던 제 삶에 단 하나 방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는데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특히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게 아니라 시댁 집안과 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답니다. 저희 남편이야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둥글둥글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 서울에서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살다 내려왔다던데 서울살이가 많이 힘들었니? 네, 여기랑은 다르게 사람도 너무 많고 밤늦게까지 술집거리며 차들도 시끄러워서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서울엔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이 워낙 많아서. 그럼 나도 서울 살 때는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말이야? 네, 아무래도 회식이 그렇게 늦게 끝날 때도 많았고요.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다가 들어가더라도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다 보면 12시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어머, 결혼도 안 한 처녀가 12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와도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셨단 말이야? 그야 제가 홀로 자취하느라 역세권에 집을 얻지 못했었거든요. 귀가할 때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정은 다 이해해 주셨어요. 에휴,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아빠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고깃집을 하세요. 두 분이 거의 같이 일하시는 거나 다름없으시죠. 원래는 아빠 혼자 직원들 두고 하시다가 뭐? 돼지 농장? 고깃집? 아우, 어째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만 아파지네. 그래, 알았다. 이만 들으마. 결혼식 얘기나 마저 해보렴. 어머니, 새언니 부모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동네에서 입지가 탄탄하신 분들이세요. 바로 옆 동네라 나중에 한번 들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기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고요. 에휴, 그래, 너야 뭔들 안 좋겠니? 아예 대놓고 저와 저희 집안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제 얘기는 듣기도 싫다는 듯이 굴었죠.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에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번 못마땅한 반응이면서도 남편의 중재에는 별다른 사족을 붙이진 않았죠. 당시 저로서는 1년에 10번도 볼까 말까한 시댁 식구들보다 매일 살부대끼며 같이 살아갈 남편이 더 크게 느껴졌기에 남편이 계속 중재만 잘해준다면 참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점점 더 저를 무시했고 남편은 점점 더 중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부당한 대우에 곧바로 맞서지 못하고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던 게 시댁가족은 원래 30년 전만 해도 누구나 알아주는 지역 유지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20대 초반이었을 무렵에 여러 번 큰 위기를 겪으면서 재산 규모가 많이 줄어든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약 3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는 마을 통장도 하시고 군수자리도 제안을 받으셨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유지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국가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하셨는데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마다 꽤 규모가 큰 행사를 맡으셨고요. 하지만 일이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고 서른을 넘긴 나이에도 백수인 시누이 덕분에 시댁의 경제적 상황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다달이 용돈을 보내드려 각종 공과금을 내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돈을 받을 때마다 불쌍한 사람 도와 번 돈이라고 하거나 쥐꼬리만한 돈이라면서 사사건건 무시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 병원비 나오셨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여기요. 계좌를 이체하면 되지 뭐하러 매번 이렇게 봉투에 담아오는 거니? 불쌍한 노인네들 도와주면서 돈 벌다 보니 지금 그 노인네들이랑 나랑 헷갈리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평소엔 이체해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뵐 때는 직접 드리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싫으시면 다음부턴 이체해드릴게요. 그거 뭐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 봉투에 담아요?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언니.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다는 것도 아닌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색을 내셔야 편하겠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직접 뵙고 전달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당신 다음 주 주말에 계속 출근이야? 유성이네가 부부 동반으로 한번 보자는데.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좀 바빠서 안 돼. 차라리 평일이 어떨까 싶은데. 불쌍한 노인네들 돕는 게 뭐 그렇게 손이 간다고 주말까지 출근을 해?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이 네 스케줄에 맞춰야겠니? 그 돈도 안 되는 거 대충 좀 해라. 일단 유성이네는 나한테 나 혼자 갈게 그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데도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듯이 행동하며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매주 저희를 부르거나 하지 않아서 그나마 버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 부부싸움이 100번은 더 났을 겁니다. 다행히 방문 횟수가 적어 평소엔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각종 민원에 단련이 된 저도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니 조금씩 안 좋은 마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 일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언젠간 제 노력이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랐던 게 시댁 식구들의 인정이었는지 아님 남들의 인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점점 저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어요. 사무실 안에서는 제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 에이스로 손꼽혔고 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주민들은 늘 저에게 고마워하며 참외며 고구마와 같은 선물까지 주시곤 했죠. 직장에서의 삶은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 두 사람만 아니면 어디서 누구와 뭘 하든 힘들 게 없긴 했죠. 남편과 둘만 있으면 또 괜찮았거든요.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서는 사위 노릇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늘 좋게 보았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굳이 부모님께 시댁과의 불화를 티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당신들이 사위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시댁도 저에게 잘해주는 걸로만 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제가 밤낮 없이 몰두하면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는데 글쎄 그 프로젝트로 인해 상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세연 팀장이 이번에 시장 표창장 대상이래. 제가요? 그래, 지금 명단 든 거 보내줄게. 그동안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빛을 보네. 축하해. 사무실 안은 금세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고 모든 직원분들이 절 축하해 주었죠. 제 예상보다도 더 큰 보상이 주어지니 기쁘다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조금 울컥하는 감정도 생기고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엄마 아빠가 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고스란히 전해주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무려 시에서 주는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번에 사무장님도 그렇고 많이들 도와주셔서 그래. 운이 좋았지 뭐. 그래도 네가 못하면 다들 도와주시겠어? 주변에 인복이 많은 것도 결국 다 네 복이야. 아니 여보,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세연이랑 직장 동료분들이랑 다 같이 초대해서 축하 파티라도 열자고. 정서방이랑 사돈댁들도 다 모시라고 해. 네 아빠 말이 맞아.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작게라도 축하 파티를 열어야지. 안 그래? 아 참나. 그게 무슨 작은 파티야. 우리 가게가 작잖아. 어쨌든 다들 모셔와. 알았지? 저희 엄마 가게는 테이블이 20석이나 있는 가게였는데도 엄마는 당신 딸 표창장 받은 거 자랑하기엔 작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들뜬 목소리 때문인가? 저도 그제서야 제가 상을 탄다는 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무실 동료분들을 전부 초대하고 남편에게도 말했죠. 그런데 그때 너무 설레는 마음에 평소라면 망설였을 행동도 거침없이 하게 된 거예요. 당신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부를 사람 있으면 불러. 그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시간 되면 오시라고 할까? 엄마랑 유라를? 글쎄 뭐 두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러지 뭐. 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꽃등심 좋아하시잖아. 우리 엄마 가게에서 꽃등심 한 번도 안 드셔보셨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걸? 내가 엄마한테 따로 얘기할게. 어머님이랑 아가씨 자리는 특별히 좋은 고기로 대접하겠다고. 불리하지 않아도 돼. 그 두 사람이야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만 먹고 다니는데 뭐. 괜히 비싼 거 달라 그래서 장모님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 대접하는 게 어때서? 두 사람 정도야 충분히 대접할 수 있어. 걱정 마. 우리 가족이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당신 바쁘면 내가 연락드릴까? 아니야, 됐어. 내가 내일 얘긴 해볼게. 남편의 말은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정도 메뉴를 감당할 만하냐고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더군요. 어쩌면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하도 무시를 당해서 제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말 나온 김에 정말로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꼭 초대해서 저희 엄마의 솜씨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시는 저희 집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제 바람대로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축하 파티에 오기로 했다고 문자로 알려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지인까지 다 데려오시면서 다 합치면 인원이 30명은 될 거라고 했죠. 솔직히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 놀라웠어요. 엄마가 축하 파티 준비하시는 걸 돕다가 남편의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는 반색을 하시며 특별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며 좋아하셨죠. 저는 엄마가 초대한 지인들만 해도 굉장한 분들이 오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러실 필요까진 없다고 말렸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이런 날은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시댁 식구들과 그 손님들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답니다.
축하 파티에 올 인원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친정 부모님도 준비를 거의 마치셨을 즈음에 저는 예정대로 표창장을 추상했어요. 상을 받는 현장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만 몇 분 와주셨지만 친정 부모님과 친구, 지인들이 모두 저에게 축하한다며 엄청나게 연락을 해주었죠. 그날 오후에 만난 남편도 꽃다발을 들고 와주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자랑스럽다며 칭찬을 해주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부부 사이가 돈독해진 것을 느끼며 시댁으로 이동했답니다. 마침 그날은 저희가 둘 다 일이 일찍 끝나고 표창장을 받은 곳도 시댁 근처였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주차를 하고 뒤따라오는 남편보다 약 10m 정도 앞서 있던 제가 대문을 열기 직전 안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상 받은 며느리 있다고 하면 손님들 모시긴 좋을 거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참나, 그거 검색해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상도 아니더만.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어디 협회 이사장이니 사장이니 하는 양반들한테는 그런 타이틀이 먹히는 거야.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잘하면 일을 더 따낼 수도 있고. 근데 30명이 다 들어갈 자리는 있대? 막상 갔더니 자리 없다고 엄마 손님들한테 막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주면 어떡해? 가게 이름부터 말도 못하게 촌스러운 게 보통 허름한 곳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 괜히 손님들 데리고 갔다가 배 아프고 탈나면 어떡하지? 그 순간 뒤늦게 대문 앞에 도착한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고 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바로 이틀 뒤면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저희 엄마 가게가 얼마나 훌륭한 가게고 얼마나 훌륭한 단골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다잡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후 식사 자리에서는 말이 곱게 안 나오긴 했어요. 그래 뭐 그 상은 잘 타고 온 거냐? 알만한 분들이 많이 오셨니? 네, 어머님이 알만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만한 분들은 꽤 와주셨어요. 상이야 주는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어려울 일 있나요? 시상을 시장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그럼 시장님한테 눈도장은 찍은 거구나. 그건 잘했다. 시장 표창장이면 그래도 어디 가서 체면 차릴만 하긴 하니까 그 정도면 됐다. 맨날 삽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네요. 축하해요. 언니 그럼 이제 아예 계획만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아가씨도 이제 취업 계획만 세우면 되겠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비꼬는 소리를 하는 시누이에게 저는 이때만큼은 참지 않고 바로 웃으면서 응수를 했죠. 그러자 생글거리던 시누이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저는 일부러 주변 공기가 달라진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굴며 밥만 맛있게 먹었는데요.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던 시누이가 한참 뒤 다시 입을 열더군요. 마치 절 화나게 하려고 작정을 한 듯이 말이에요. 그나저나 내일 모레 축하 파티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간대요? 저희 손님까지 다 합치면 30명인 거 알죠? 그때 가서 갑자기 자리 모자르거나 고기 다 떨어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원래 어떤 행사든 기본인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시죠? 유라 말이 맞아. 손님들께 양껏 드셔도 된다고 이미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 사돈의 고깃집이 얼마나 허름한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 사돈이 돼지 농장을 하시니 고기 질은 좋겠지 싶어 데려가는 거야. 실망시키지 말아라. 예, 그럼요. 엄마가 이미 저희 가게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빼두었어요. 엄마가 단골 손님들 중에 귀한 분들도 계신데 엄마가 가족들이 우선이라며 빼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귀한 분들이라니 뭐 마을 이장님이라도 오시나 보네. 언니네 가족분들한테 그 이상 귀한 손님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아가씨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20년 넘게 장사하다 보면 많은 인연들이 생긴답니다. 시누이의 마지막 말에 저도 발끈해서
아주 보란듯이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시누이가 또 한 번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고 시어머니도 미간이 팍 좁혀졌을 때 남편이 끼어들더군요. 그만들 좀 해. 이미 가기로 한 거 왜 이렇게 사설이 많아? 당신 그리고 유라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도 계신데. 다 먹었으면 얼른 정리해.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가자. 뭐라고? 그만하고 일어나자고. 좋은 날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실제로 자기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들고 일어나 치워버렸고 곧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식사를 다 마친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짐까지 들며 나가자고 종용을 하니 그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시댁을 나와야 했죠.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아가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지금 장난해? 당신이 못된 소리 한 건 맞잖아. 대체 왜 기껏 축하해주려고 모인 사람들한테까지 가시를 세워?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엄마도 있는 자리였잖아. 꼭 어른 앞에서 그렇게 못되게 굴어야 했어? 그럼 당신은 엄마랑 동생이 대놓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나더러 미련 곰탱이처럼 참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 사람들 행동이 지금 나 축하하려고 모인 게 맞냐고. 당신도 집 대문 열기 전에 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지. 촌스럽다느니 허름하다느니. 우리 엄마 가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지금 내가 화낸 게 잘못됐단 거야? 엄마랑 유라가 한두 번 그래? 둘은 그냥 만나면 아무나 험담하는 게 습관이야. 별 생각 없이 하는 거라고.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 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가족들 건드리면 화내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왜 내가 내 가족 욕하는 것까지 참아주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하느냐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지금 그쪽 편을 드는 거야? 뭐 비정상?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무리 화가 났기로 써니 할 말 못할 말 분간이 안 돼? 함부로? 당신 엄마 동생한테나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 남편은 답답하다며 집에 들어가서도 본인 서재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고 저는 저대로 속이 상할 만큼 상해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추가받았어야 하는 날에 남편에게까지 외면당한 느낌이었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저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거나 외면하기만 했던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시댁 식구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제가 상을 받은 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다음날 시댁 식구들 놀라게 해주어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상황이 역전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를 일찍 마친 뒤 엄마 가게로 넘어가 준비를 열심히 도왔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 미리 세팅을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는 엄마가 가게 전반의 모습을 많이 신경 쓴 티가 나서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는데요. 원래도 엄마의 가게가 청결했지만 최대한 낡은 티를 조금 내려고 엄마가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소품도 챙기고 말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 드디어 파티 날 당일이 되었어요. 모임 1시간 전부터 정말 오래된 친구분들과 이웃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오랜 단골 손님들은 저에겐 이모 삼촌과 같은 분들이 많았기에 저도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모두 하나같이 꽃다발이나 소정의 선물을 들고 오시면서 순식간에 제 자리는 선물로 포화 상태가 되었답니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 얼굴에도 한바구음이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가게 가장 좋은 자리, 시댁 식구들을 위해 빼놓은 30개의 자리가 약속 시간 10분 전이 되어도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는 약속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3번, 4번 전화를 해도 남편은 전화를 도통 받질 않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 오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아, 안 그래도 연락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 아무래도 멀어서 못 갈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뭐라고요? 지금 갑자기 5분 전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30명이 전부 못 온다는 말이세요? 그럼 내가 안 가는데 누가 가냐?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멀고 누추한 곳에 손님들을 데리고 가기가 영 꺼림칙해서 말이야. 암튼 그런 줄 알아라.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예약한 자리에 음식까지 다 세팅해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던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제가 어찌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던지 눈물이 다 차오르더라고요. 그걸 본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데리고 손님들이 없는 바깥으로 나오신 뒤 제 전화기를 가져가셨죠. 엄마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예의 따윈 개나 줘버린 듯한 말투로 통화를 이어가는 게 옆에서 다 들려왔어요. 옆에서 들어보니 30분이 전부 못 오신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여기서 가기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서 그래요. 너무 멀다고요? 어디신데요? 데리러 가드릴까요? 아니, 사정상 못 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같이 계신 손님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냥. 이제 와서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면 상대방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사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대화가 당연히 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로 약속을 어기는 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안 사돈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들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가게도 별 무슨 다 쓰러져가는 가게나 운영하시면서 제 손님을 데리고 먼 길 갈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요? 뭐라고요? 사돈, 지금 선 넘으셨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귀한 분들 모시는 거라 대접을 좋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껏 그렇게 멀리 데리고 가서 다 낡고 초라한 고깃집을 데려가면 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기 끝났으면 그만 좀 따지고 드세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마음에만 안 드시면 미리 얘기할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자리를 30개나 빼놓고 5분 전에 취소하면서 지금 상대방한테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우, 그래요. 미안하게 됐네요. 사과드릴게요. 됐어요? 사돈, 이딴 식으로 굴면 후회하십니다. 아, 네네, 후회할게요. 됐죠? 이제 진짜 끊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고 엄마는 잠시 황당하다는 듯이 핸드폰 액정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들을 듣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들켜서 속상하기도 한 마음으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엄마는 저에게 일단 손님들이 계시니 울음을 그치고 오늘은 저를 축하하는 자리니 안 좋은 생각은 전부 없애고 즐기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다독임에 저는 눈물을 참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엉망이 된 제 얼굴과 횡하니 비어버린 30석의 자리를 보며 손님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엄마는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셨어요. 사돈댁이 손님들을 전부 모시고 30명이 오신다더니 방금 취소하신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어머,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대요? 거기 옆 동네 그 주택에 사는 사람 말이죠? 양귀남이었나? 그 옛날에 남편이 통장도 하던. 네, 맞아요. 어떻게 된 건지 사위도 저희 딸 전화를 전부 무시하고 있고요. 어머, 웃긴다. 그 집 인간들이 그렇게 개념 없는 인간들이었다니. 세연 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저희가 30인분 못까지 축하해줄게요. 그래, 세연이 너 기죽지 말어.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내 동창들 그 동네 많이 사는데 싹 다 소문내야겠어. 다들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축하해주시니 저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고 종국에는 즐겁게 그 자리를 보낼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는 손님들과 신나게 시댁 욕도 하시고 또 이후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푸셨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손님들은 자리를 모두 마친 후에 다들 자발적으로 소정의 돈을 카운터에 두고 가셨어요. 저희 세 가족이 극구 반대하며 말렸지만 10,000원 한 장이라도 기어이 놓고 가셨죠.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얻어먹은 외상값이 많다며 없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랑 아빠는 그런 손님들을 마지막까지 친절히 배웅해드렸는데 엄마는 손님들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분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데려갔어요. 키가 저보다도 머리 하나 더 크신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죠. 저도 어려서부터 자주 봐왔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어요. 두 분은 약 5분 정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대화가 끝나고 그 손님은 제가 오늘 저녁 늦게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떠나셨어요. 저는 뒷정리를 하면서 엄마한테 그 손님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되려 저에게 역질문을 해오셨어요. 그 집 인간들이 다 그딴 식으로 못돼 처먹었어? 정서방도? 너 시집갔을 때부터 그랬어? 아빠도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절 지켜보셨고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제가 시집 온 뒤로 시댁 식구들의 어떤 식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는지 모두 이야기했고 저희 부모님은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별다른 말씀 없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절 안아주셨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똑같이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그날은 친정집에서 잠들었어요. 잠에 들면서 저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죠. 이제는 저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인간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엄마가 꽃단장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자 저에게도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얼른 외출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말은 안 해주시면서 일단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입을 하셨어요. 영문을 모른 채 저는 일단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아빠는 가게며 집안일이며 모두 맡겨만 주고 얼른 다녀오라고 저희를 배웅해 주셨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택시를 탄 뒤 저희 지역에서 손꼽히는 호텔로 가달라고 하셨어요. 도착한 호텔로 들어가니 로비에서 저희를 반기는 건 바로 어제 가게 안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단골 손님이셨죠. 저는 엄마와 함께 그분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3층까지 따라 올라갔는데요. 3층에 도착하자 연회장 입구가 보였는데 그곳에선 시어머니가 딱 봐도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분들과 함께 있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모신다던 손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다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해왔어요. 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잘 지냈나? 여기 이분은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임원직에 있던 오 여사님이네. 예전에 우리 회사 90년대에 유일한 여자 임원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 오 여사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오 여사님 덕분에 땡땡식품이 따낸 계약만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입지를 다진 덕에 지금의 땡땡식품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다 지나간 옛일이죠. 지금은 그저 시골 고깃집 사장님일 뿐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 여사님과 찾아오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들이 이번에 계약했다는 행사 업체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있어서 그러네. 여기 이분이 이번에 행사 진행한다는 양귀남 여사신가? 조 회장님과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 있던 직원이 대신 그렇다고 대답하니 조 회장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자네 회사에서 이번에 준비하는 행사가 꽤나 중요한 행사였지 않나?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잘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론 여기 양귀남 여사의 신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네? 그렇지만 이분은 저희가 지난 3년간 거래를 해왔는데 그건 안 그래도 황 이사랑 어제 전화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네. 여기 양귀남 여사가 바로 어제 한 업체랑 30명인분의 음식을 약속해놓고
5분 전에 연락해 다짜고짜 취소를 해버리더군. 계약도 일종의 약속 아닌가? 황 이사도 이런 사람과는 앞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네.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넉넉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휘휘 저으며 조 회장님의 말을 부정했죠.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뭡니까? 알고 보니 그 업체가 너무 낡은 곳이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였죠, 정확히는. 어제 저녁에 30명이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5분 전에 단지 가게가 낡았다는 이유로 오기 싫어졌다면서 취소하시더라고요. 오 여사님 운영하시는 가게를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시어머니에게 실망스럽다는 눈빛을 보내자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했죠. 아니, 그건 단 한 번이었어요. 박 팀장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 처리해 왔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양 여사님을 믿고 맡겼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여사님 때문에 전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말입니다.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이미 황 이사한테 자네에 대해 말을 잘 해두었으니 말이야. 자네한테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내가 책임지겠네. 조 회장님은 그렇게 울상인 팀장을 달래고 이제 자기 역할은 끝난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고객들을 전부 데려갔어요. 다른 좋은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그 넓은 홀에는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만 앉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두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며 이야기하더군요. 이보세요, 안사돈. 어제 일은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오해를, 그러니까 실수를... 어제 이렇게 사과하시지 그랬나요? 이거에 반만 했어도 제가 사정을 이해했을 텐데요. 엄마는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어요.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음식값은 전부 편성할게요. 저 회사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제 회사가 제 고객의 거의 전부란 말입니다. 다른 곳은 1년에 한두 번 의뢰가 올까 말까인데 안사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얘 세연아, 사돈께 잘 좀 말씀드려 봐라. 얼른 이 시애미 한 번만 봐달라고 좀 그래. 제가 왜요? 저는 누구 말 맞다나 멍청하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 그런 어려운 일은 못하겠는데요. 야, 아니 나는 네 남편 엄마잖냐. 내가 너한테도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말을 곱게 하질 못했지? 그게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원체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다. 내가 앞으로는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마. 응? 글쎄요.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해도 언제 또 말을 뒤집을지 모르니까 어머님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정말로 저희한테 미안해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어머님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억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 아직도 모르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어떤 약속도 하기 싫고 어떤 관계도 맺기 싫어요. 뭐라고? 저희 딸 의견이 이렇다니 별 수 있나요? 사돈 사과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남의 딸을 그렇게 하대하고 못살게 굴 정도로 잘나신 분이면 이번 난간도 알아서 헤쳐나가든지 하세요. 엄마와 저는 시어머니를 바닥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대놓고 꺼내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때까지도 연락 하나가 없던 남편놈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못나게 굴어주니 없던 전까지 전부 똑 떨어지게 되었네요. 제가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않은 이 남편은 답답했는지 직접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 이야기 좀 하자며 절 불러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빠가 절 가로막았죠. 미안하지만 이번 건 아빠한테 맡겨라. 아빠도 뭔가 하나쯤 하고 싶어서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비장하게 밖으로 나가시니
저는 아빠가 대체 뭘 하실지 궁금해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보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근엄한 자세와 목소리를 단숨에 없애고는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어 냅다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얻어맞다가 아빠의 행동을 보고 남편을 도둑으로 오인한 복순이에게 엉덩이를 물리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죠. 누가 우리 복순이를 똥개라고 했는지 그때 보니까 천재견이 따로 없었지 뭐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한참 웃었네요.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치고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당연히 제가 시댁에게 당한 일들을 훤히 아는 증인들과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 위자료를 두둑히 받을 수 있었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옆 동네까지 그 추한 인성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요즘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업계에서도 소문이 쫙 퍼지면서 시어머니는 신우이처럼 백수가 되었고요. 역시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잘나고 재산이 잘나봤자 인성이 못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싶었네요. 저는 여전히 제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엄마의 가게 역시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누구처럼 남들에게 늘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니 동네 주민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항상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